그야말로 내로남불, 대한민국 공기업 조직의 정신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한국국방과학연구원 카이다인데요. 카이다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을 보면 한국군의 조직 문화에 대해 비판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거나 K9이 왜 잘 팔렸는지 아느냐며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정말 누가 누굴 비판하는 것인지, 대안을 제시할 자격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K9의 성공엔 왜 숟가락을 얻는 것인지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KF-21 양산 태클 등 여러 논란을 겪으면서 카이다의 채널엔 일반 시청자들의 비판 댓글이 쇄도했는데요. 카이다는 사과 대신 댓글 창을 닫아놓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카이다가 불러일으킨 그간의 논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들이 평소 제시해왔던 논리의 허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아울러 카이다가 이번 기회를 반성의 계기로 삼고 다시 한번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봅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원 카이다는 안보환경과 군사전략, 그리고 무기체계 획득과 인력 및 자원관리, 국방정보화 등 국방정책 전반을 연구하고 분석해 합리적인 국방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정보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1970년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설 연구소로 출범한 것이 오늘날 카이다의 전신이 되었는데요. 현재 카이다는 국방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이며 국방부 소속으로 안보 전략을 짜는 연구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애초 설립 목적인 국방정책 연구가 이제는 변질되어 딴지걸기라도 해야 뭔가 일을 하는 것 같고, 업무의 성격상 카이다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선 해당 사업에 리스크를 부각시켜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가 카이다의 존재 이유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이분들의 유튜브 공식 채널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군의 조직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조직을 쇄신할지에 대해서도 장황하면서도 아니면 말고식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군의 조직 문화는 서열주의에 따른 권위주의와 파견, 지연이 남아있다. 공적인 규범 대신 사적인 규범이 작동하여 공공성이 훼손되고 결과적으로 구성원들의 신뢰를 상실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보기엔 이것은 마치 유체이탈 화법이나 자아비판처럼 들릴 정도로 카이다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카이다의 타겟이 된 KF-21의 기술적 미성숙 역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문제 제기였는데요. 그저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없는 문제를 만들거나 논란을 위한 논란거리를 만들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면서도 업무 성과는 미미한 잉여 조직이란 시선을 피하기 위해 이번에도 희생자를 만든 것이죠. 실제로 카이다는 국내 연구개발 사업과 대형 무기 도입 사업에 인색하기로 악명이 높았는데요. 이미 2012년부터 기술 부족, 경제성 부족이라는 이유를 들며 KF-21 개발을 반대했고 KF-21의 경제성을 들먹이며 경쟁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성이 지금 KF-21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 돈이면 검증된 외산 전투기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해왔죠. 카이다의 주장대로 KF-21 초도 물량이 무려 50%나 줄어들면 우리 공군은 당장의 공중전력 공백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중안보에 구멍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수많은 군사 전문가, 관계자들은 우리 공군의 적정 전투기 보유량으로 최소 430여 대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우리 공군이 보유한 전술기는 410여 대에 불과합니다. 즉, 지금 이 순간도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적정 수량의 전술기도 보유하지 못한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전술기 410대라는 계산은 1968년 베트남 파병을 대가로 미국에서 도입한 F4, 1982년 라이선스 생산한 KF-5 제공호까지 전부 포함한 숫자입니다. 운용기간 개량 작업을 거치긴 했지만 적어도 40에서 50년 된 구형 전술기까지 가용 전력으로 잡아야 간신히 적정 보유량 근처에 도달할 수 있는 셈입니다. F4, F5 계열 노후 전투기들의 퇴역을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전술기는 기껏해야 380대 남짓입니다. 심지어 2024년 20여 대 추가 퇴역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전술기 보유량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 텐데요. 그나마 F-35A와 FA-50이 각각 20여 대 추가 도입이 계획되고 있지만 이 정도 숫자로는 전력 공백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욱이 최근 각종 정보 채널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등 탄약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미그-29를 약속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미그-29 수리와 관련 기술 이전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의 미그-29가 대량으로 유입된다면 종이비행기라고 취급받았던 북한의 공중전력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북한이 미그-29 새 기체를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공중전력을 앞지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의 수적 주력기는 젠5, 젠6, 미그-21 같은 1950년대 유물이 전부였습니다. 70년 이상의 고령 전투기라 이륙이나 할 수 있으면 다행인 게 대부분이었는데요. 그 보유량이 800기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지만 사실 이 정도 전력 차이면 일당백도 손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이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미그-29가 대량으로 도입된다면 더 이상 일당백의 전투 따위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미들급 이하의 전투기들 예컨대 F-16이나 FA-50으로는 파일럿의 숙련도가 공중전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성장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최악의 적성국인 북한의 전력이 증가한다는 건 절대 간과할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더 우월한 전투기가 필요한 이때 KF-21 보라매의 초도 물량을 반토막 낸다는 건 도저히 제정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초도 물량 감소는 단순히 한번 양산 물량을 줄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수십 년은 KF-21 양산과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입니다. 일례로 KF-21은 40대 양산을 기준으로 한 대당 880억 원의 비용이 책정되었습니다. 충분히 합리적이고 초도 양산임을 감안하면 저렴하기까지 한 가격인데요. 하지만 지금도 양산 비용이 과도하다는 억지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저희 꺼리튜브에서도 해당 논란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관련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초도 물량이 절반인 20대로 줄어들면 KF-21의 양산 가격은 단숨에 1,000억 원 이상을 돌파하게 됩니다. 슬슬 규모의 경제를 형성 중인 F-35A의 양산가가 대당 946억 원 수준으로 떨어졌음을 생각하면 엄청난 가격입니다. 당연히 국내 도입은 물론 수출 시장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텐데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추가 양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KF-21 블록2로 예정된 2차 양산 물량 80대까지도 감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KF-21 초도 물량 축소는 단순히 양산 수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KF-21, 나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반의 미래를 위축시킬 수도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KF-21 개발에만 타이를 비롯해 700여 개의 크고 작은 방위 산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국내 도입 물량 축소, 수출 좌절까지 이어진다면 산업 생태계가 휘청일 것입니다. 오죽하면 익명의 한방산업계 관계자는 죽으림을 다해 개발했더니 산업 생태계를 망치려고 작정한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카이다는 KF-21 사업 초창기부터 20년에 걸쳐 사업 타당성에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카이다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해외 항공업체들의 의뢰의 계산을 다시 해보니 KF-X 개발 비용이 본 계획의 2배 이상인 17에서 19조 원으로 폭증할 것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의 평균 가격이 대략 40%쯤 향상되었음을 돌이켜보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에 불과했는데요. 실제로 KF-21 개발 비용은 8조 8천억 원으로 기존 계획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카이다는 개발비 과다를 이유로 리스크가 적은 개조 개발 방식을 제언했습니다. F-16이나 FA-18을 플랫폼으로 사들여 이를 기반으로 버전2를 만들자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로열티 지급까지 따져보면 개발비와 큰 차이도 나지 않는 데다 되려 전투기의 성능은 무장 탑재량, 기동성, 저피탑 능력까지 전부 KF-21보다 떨어집니다.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카이다의 주장은 우리 돈으로 남 좋은 일 시키는 꼴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물론 카이다가 리베이트를 받았다거나 카이에 앙심을 품고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카이다가 국방정책과 의사결정에 합리적인 제언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초부터 카이다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리스크를 강조하고 사업 진행을 제고시키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대규모 무기 도입에 인색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물며 단군 이래 최대 국방 사업인 KF-21 개발 사업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구태의연한 관료주의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을 어떻게 저해하고 있는지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카이다는 의도적으로 KF-21 양산을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지연시킴으로써 내년도 국방 예산 반영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으로 가는 역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비상을 위해 국산화에 도전할지 아니면 강대국의 안보 시스템에 다시 한번 몸에 의탁할지 결정해야죠.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다면 성과에만 급급한 관료주의를 내세우기 전에 지난달의 실수를 반성의 계기로 삼고 다시 한번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전차라는 명성을 얻고 있는 K2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재원이나 성능 같은 스펙으로는 K2에 비견할 만한 전차가 있긴 하지만 해외 수출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 대비 성능, 빠른 납기와 신뢰할 수 있는 후속 지원 등의 종합적인 면으로 평가하면 K2를 따라올 전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승자가 없는 것처럼 무기 분야에서도 영원한 절대적 강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등 첨단 무기들이 등장하며 한때 전차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했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실전 사례를 통해 전차가 지상전의 왕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오랫동안 세계 무기 시장을 주름잡던 전통과 관록의 기존 방산 강국들은 K2와 대결하는 것을 포기하고 아예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 전차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차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은 반짝하고 사라질 짧았던 추억으로 전락하게 될까요? 전혀 아닙니다. 한국 역시 K2의 성능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 해외 다른 강대국들이 개발하고 있는 전차와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할 만한 K3 전차 개발 계획을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은 현재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제공권 장악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KF-21을 개량하여 장차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텔스 성능에 대한 중요성은 전차로도 이어지고 있어서 미국과 독일 등 방산 강국들이 개발하는 차세대 전차도 스텔스 형상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전차는 적의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스텔스 기술을 적용한 전차로 탐지를 어렵게 하고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텔스 전차의 주요 특징은 레이더 반사면의 최소화, 열방사 미소음 감소, 적외선 서명의 최소화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 레이더에 발견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임과 동시에 전장에서의 생존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스텔스 전차는 전차의 외형이나 소재가 스텔스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레이더 파장을 반사하거나 흡수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열방사와 소음을 감소하면 적은 열탐지나 청각탐지가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스텔스 전차의 연구 및 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직 스텔스 전차 개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이 전차 시장 탈환과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타도 한국을 외치며 개발에 매진하고 있어서 K2 이후 한국의 차세대 전차에는 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비관론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무기 개발사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관련 기술은 언제나 처음부터 연구하고 개발해야 했고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으며 개발 예산이 풍부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해당 무기를 개발하고야 말았는데요. 이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자체적인 순항 미사일을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해성입니다. 이 해성 미사일의 개발에는 무려 7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모든 과정이 극비리에 진행됐고 총 14번의 비행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개발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해성의 개발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해성의 개발을 시도한 것은 지난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DD는 한국에도 토마호크나 하푼에 준하는 성능의 미사일이 있어야 한다고 여겼고 1996년 해성 개발을 위한 팀을 꾸렸습니다. 탐색 개발이 시작되었고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팀을 꾸리고도 거의 3년에 이르도록 그 필요성과 가능성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ADD는 현무 미사일 등을 개발한 경력이 있었고 개발팀의 멤버들 역시 그 당시의 핵심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부 관계자들 대부분은 한국이 탄도 미사일이라면 몰라도 순항 미사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탐색 개발 기간의 성과가 물거품이 될 위기였으나 각고의 노력 끝에 1999년 11월에 이르러서 마침내 ADD는 체계 개발 계약을 따냅니다. 단순히 가능성을 증명하는 데에만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지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2003년 10월 국군의 날 행사까지 개발 완료할 것을 요구받았던 것입니다. 인력과 예산도 많았다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순항 미사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당시 순항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세계 6개국의 전문가 누구라도 고개를 가로젓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전문가들 중 하나는 기술 시찰을 위해 찾아갔던 한국 연구원에게 이 프로젝트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장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구원들의 의지는 굳건했습니다. 엔진, 구동부, 탐색기 등 기존 탄도 미사일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낯선 기술들 전부를 스스로의 힘으로 국산 개발할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주어진 과제는 엔진이었습니다. 기대하는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엔진의 성능은 하푼보다 사이즈는 작으면서도 출력은 1.5배에 달해야 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높은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미사일용 엔진 개발 경험이 없었던 ADD는 민간 엔진 제작업체와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업체에는 비슷한 출력을 내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이즈였습니다. 출력을 유지하면서도 사이즈를 극한까지 축소해야 하는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해성 미사일의 모든 개발 과정에는 비행시험이라는 마감 기한이 도중마다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비행시험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ADD는 민간 기업의 기존 엔진을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내어 모든 부품을 소형화해야 했습니다. 의외로 이 작업은 생각보다 잘 풀렸고 비행시험 6개월 전 첫 시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시제품의 첫 가동 시험은 처참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연구원들이 시험을 지켜보는 가운데 시제품 엔진은 연료만 뒤로 분사했을 뿐 불이 붙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연구진이 규명해낸 문제점은 연료 펌프 구동기의 오류였는데요. 비행시험까지 남은 시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이 부품을 대체하기 위해서 연구진은 또 다른 민간 업체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얻어낸 협력으로 새로운 연료 펌프 구동기를 장착했고 이 구동기는 두 번째 시운전 만에 성공을 거뒀습니다. 3차 시험까지 거쳐서 엔진이 겨우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최초의 비행 시험을 통해 그 성능을 증명할 일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ADD의 프로젝트 담당자는 한 가지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원래라면 1차 비행 시험은 엔진 구동만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담당자는 이런 속도로는 약속된 기한을 맞출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1차 비행 시험을 아예 실제 발사 시험으로 하자는 제안을 꺼냈습니다. 연구진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겠지만 대신 단 한 번의 실험으로 훨씬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시험이 성공한다면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투자자들에게 확신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시험이 실패한다면 담당자 본인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다행히 한국이 처음으로 만든 순항 미사일용 엔진은 제 성능을 뿜어내주면서 보란듯이 시험을 성공시켰습니다. 이걸로 해성 미사일이 완성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연구원들 사이에 뿌리 내렸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엔진 축소화와 구동장치 개발이라는 벽에 부딪히고 말았고 이 고비를 넘기자 다시 탄두 개발이라는 쉽지 않은 장애물이 등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온갖 어려움이 튀어나왔지만 ADD 개발진들은 결국 해성을 목표했던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개발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한국은 개발하기로 한 무기는 어떤 식으로든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차세대 스텔스 전차 이야기로 돌아오면 현재 미국, 러시아, 유럽은 물론 중국도 스텔스 전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실증 전차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의 스텔스 전차 개발은 늦은 감이 있다는 분석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K3는 이미 구체적인 개념 청사진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현대로템이 개발 중인 K3의 전력화는 2030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혁신적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경량화, 무인화, 자동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전과 무인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생존성과 화력을 강화하는 기술들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무인화와 자동화는 사실 같은 선상에 있는 개념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인구 감소로 인해 병력 자원도 감소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술 향상이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 변화와도 연결된 셈입니다. 기동력 측면에서는 하이브리드식 고효율 전기 추진 시스템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는 디젤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한 방식으로 높은 효율과 성능을 제공하며 환경 친화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K3의 주포는 130mm 포로 120mm 포를 장착한 K2와 비교해 더 강력해졌고, 심지어 전열화학포 형태의 전자기포를 장착할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열화학포란 화학추진제의 전기에너지가 더해진 포로 레일건과 일반 포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열화학포의 단점에 대한 지적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될지는 시간을 가지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K3 전차는 무인화에 대한 방향성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원격 사격 통제 시스템인 RCWS가 있어 사수가 외부로 신체를 노출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사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한국 전차 운용의 고질적인 단점으로 지적되던 문제도 개선되는데요. 영상 등을 통해 조종수가 해치를 열고 전차 밖으로 몸을 내놓고 운행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K3에는 6개의 카메라로 구성된 영상 장비가 장착돼 내부에서도 외부 상황을 360도 조망할 수 있어 승무원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K3를 운영하는 승무원은 전차장, 조종수, 포수 이렇게 3명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포탑 하부의 캡슐형 승무원실에 탑승해 생존성 향상을 더욱 증대시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3도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개발하는 차세대 전차와 마찬가지로 스텔스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차량 자체가 최첨단 복합 장갑을 채용하고 있어서 상당한 방어력뿐만 아니라 독특한 디자인의 허니컴 구조로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의 타격뿐만 아니라 전차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승무원실에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스텔스 전차는 이미 실증 모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롭게 전차 강국으로 떠올라 방산시장에서 위용을 뽐내는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서라도 K3 전차의 순조로운 개발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